안녕하십니까, 박연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이변이 없었던 금리 인상 이후 잠시 안도했지만 인플레 파이터가 된 파월 의장의 의중이 잘못 전달됐다, 이런 인식이 번지면서 공포가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현기증 나는 증시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경제발전소가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준비한 투자자 특집 통해서 대응책 모색해보는 것도 좋겠죠. 이런 증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1인 가구인데 주머니 사정 팍팍할 때 다 들어오십시오. 5월 6일 금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예상대로 기준금리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0.5%포인트 올렸는데 한국은행도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군요. 또 규제 완화 기대감 덕에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했다. 동네별로 온도차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엔저,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고요. 세계 TV 출하량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살 사람 다 샀다는 얘기일까요? IT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좀 늘었다, 이런 소식까지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가 전해드리고요. 저희 증시 잠깐 갔다가 트렌드 발전소 열겠습니다. 나 혼자 산다, 이 TV 프로그램이 연말에 연예대상 받은 지가 벌써 몇 년 됐죠.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1인 가구를 위한 일코노미 특집 준비했습니다. 1인 가구가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다 들어와서 들어주세요. 문화발전소, 함성, 떼창, 이런 거 우리가 어느 틈에 녹음해서 입힌 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쳐, 대신 다시 소리 지를 수 있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공연계가 활기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신 소식, 또 기대 효과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51로 받고요. TBS 앱과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연준이 예상대로 빅스텝 금리를 올렸군요. 네, 미 연준이 현지 시간으로 4일 이틀간 FOMC 정례 회의를 마친 뒤에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0.25%에서 0.5%인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는 0.75%에서 1% 수준으로 상승하게 됐습니다. 0.5%포인트 인상은 그 앨런 그린스펀 의장 재임 당시인 2000년 5월 이후 22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고요.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인 2020년 3월부터 사실상 제로 금리를 유지해오다 지난 3월 0.25%포인트 올리고 지속적으로 말해온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겁니다. 앞으로도 금리 계속 올라갈 것 같죠?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별도 회견을 갖고 앞으로 계획 추측할 수 있는 말을 했는데요. 향후 두어 번의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인식이 위원회에 퍼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향후 빅스텝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라는 거고요. 다만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말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한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말이 어렵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 다음 달 1일부터 현재 8조 9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은 1경 1,272조 원에 달하는 그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작업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게 다음 달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하고 주택저당 증권 가운데 475억 달러 규모 자산을 재투자하지 않고 시장에다 그대로 흘려보낼 계획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3달 후에는 이를 950억 달러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이달 26일에 금통위 열어야 하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한은은 어제 오전에 그러니까 이승원 부총재 주재로 시장 상황 점검 회의 열었는데요. 그리고 미 연준 빅스텝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의 결과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원 부총재는 미
연준이 0.75%포인트 인상을 안 한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비둘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평가까지 내놨고요. 그러니까 미 연준의 이번 행보가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 흐름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한은도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요. 이걸 가지고 파월의 발언을 시장이 곡해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간밤 뉴욕 증시에 반영이 됐는데 앞으로 또 뉴욕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런 통계가 있군요. 네, 어제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이 0.01% 올라서 최근 4주간 이어온 보합을 깨고 상승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값이 오른 것은 올해 1월 17일 조사에서 0.01% 오른 이후에 15주 만이라고 하고요. 추가 금리 인상 우려, 세계 경기 불확실성 이런 요인들 때문에 관망세를 보인 곳들이 많았는데 일부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이나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 등이 상승을 견인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최근 약세가 지속되어 왔었는데요. 그 경기도 아파트 값도 1월 24일 이후에 14주 만에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1기 신도시 아파트 값이 강세를 보인 영향인데요. 분당 신도시가 있는 성남 분당구 아파트 값이 지난주와 똑같이 0.0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일산 신도시가 있는 고양시 상승률은 지난주 0.01%에서 이번 주 0.03%로 상승세가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요. 당선인 그 집무실 관련 이슈가 있는 용산 그리고 강남 3구 강동은 전반적으로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고 강북에서도 계속 내림세를 보이다가 이 내림세가 그쳤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 상황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일본의 엔저가 역대급이다 이런 말씀 몇 번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나라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분석 보고서가 나왔네요. 네, 어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최근 엔화 약세의 우리 수출 영향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근데 의외로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엔저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한국과 일본의 세계 시장 수출 경합도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수출 경합도라는 거는 두 국가 간 그 수출 구조의 유사성을 측정해서 경합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경합도가 낮아졌다는 거는 비슷한 물품 파는 거 적어져서 경쟁 관계가 흐려졌다라는 건데요. 한국, 일본 수출 경합도가 2015년 0.487에서 지난해 0.458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과거보다도 양국 간 수출 품목이 안 겹쳐서 엔화 약세가 국내 수출에 과거만큼 영향을 안 준다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원인으로는 원화 약세를 꼽았는데요. 지난달 기준으로 엔달러 환율이 1년 전보다 21.6% 상승했는데 원달러 환율도 12.3% 올랐다라고 합니다. 원화가 그만큼 같이 올라가지고 일본의 수출 단가 인하 효과가 완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가전시장으로 가볼게요. 내구재가 잘 팔린다는 얘기 작년까지 많이 했거든요. 예. TV 수요가 올해는 좀 달라질 거다 이런 전망이 왜 나옵니까? 어제 시장조사업체 옴디아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올해 TV 시장의 연간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189만 8천 대가량 줄어든 2억 1,163만 9천 대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0년 2억 1천만 대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게 세계 각국이 그 엔데믹 체제로 전환되면서 사람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거리로 나오니까 TV 수요가 줄어들었다 이런 결과인데요. 실제로 이런 흐름에 맞춰서 주요 TV 제조업체들도 LCD 패널 주문량 줄이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최근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 3월 말 패널 구매 주문량을 하향 조정했고 중국 업체들도 2분기 중후반부터 패널 주문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TV 수요가 좀 줄어들 거다. 그런데 그 이제를 올려놓는 TV 같은 것들 프리미엄 TV 시장은 또 분위기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카타르 월드컵 같이 스포츠 이벤트 등이 있어가지고요. OLED TV를 앞세운 프리미엄 시장 같은 경우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옴디아가 그 올해 글로벌 OLED TV 시장이 전년보다 23% 성장한 800만 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요즘은 1인 가구 중에는 집에 아예 TV를 안 들여놓는 분들도 제법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구민기 기자가 1인 가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집에 TV가 있나요? 저는 있긴 한데 거의 보질 않아가지고 그냥 바꾼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냥 TV는 거기 존재하고 예. 대부분의 콘텐츠는 그럼 휴대폰으로. 그렇죠. 모바일로 뭐 OTT를 본다든가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이게 확실히 달라진 부분인데요. 저희 오늘 일코노미 혼자 사는 가구의 재테크 방법 알려드리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IT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왜 그런지 대충 짐작이 돼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가 2019년부터 2021년 국내 주요 기업 110곳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 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2020년에서 2021년 인건비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것이 대부분 IT 기업이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높았던 곳은 카카오였고요. 2020년 16.4%에서 지난해 24.3%로 상승해서 1년 새 인건비 비율이 7.9%포인트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NC소프트가 3.1%포인트, 삼성 SDS가 2.7%포인트, 네이버가 1.8%포인트 이렇게 오르면서 카카오 뒤를 이었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절대적인 수치가 어디가 높은지에 대한 결과도 나왔는데요. 역시나 IT 업체 인건비 비율이 11.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IT 업계 다음으로 자동차가 9%, 식품이 8.8%, 기계가 8.7% 순이었고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인건비를 높이는 것도 IT 업계였고 절대적으로 인건비가 많은 것도 IT 업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 수요가 그만큼 있다는 뜻일 텐데 제가 잠깐 옛날로 좀 돌아가 보자면 과거에 일제시대 때 경성바닥에서 인건비가 제일 높은 업종이 뭐였는지 아세요?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자동차 수리업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미제 땅크 이렇게 불렀던 네. 영화에 등장하는 그런 차들이 경성바닥에 한 100대 정도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차가 고장나서 막힌다. 한 달에서 한 달 반은 항상 걸렸다고 합니다. 그분들 몸값이 부르는 게 값이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IT 업계에서 사람을 쓰기 위한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분들을 많이 원하는 기업이 있다는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경성 땅크와 같이 요즘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뭐 디지털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몇 년 전부터 이런 개발자 구인난이 IT 업계에서 굉장히 심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기업들이 특히 지난해부터 연봉 인상 경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이것이 계속 더욱더 심화되는 양상이라서 향후 IT 업계 인건비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을 때 제대로 대접을 했느냐 이것도 한번 돌아볼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사이트 다음에 있는 개발자 그 모임을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때는 개발자들 너무 힘든데 인건비가 너무 낮아서 자괴감 느낀다라고 했던 게 불과 20년 전입니다. 상전 벽해하는 동안 우리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네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밖에서는 마스크 벗고 만나죠. 어제 어린이날도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하지만 실내 사람 많은 곳 아직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고요. 기본 방역 수칙도 계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한밤 뉴스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 좀 어려웠죠? 네, 불행 중 다행인지 다행 중 불행인지 참 그게 판별이 안 될 정도로 그 혼란스러운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휴일 기간 동안까지 해서 같이 엮어서 미국 증시를 정리 간단히 해드리면은 일단 지난 4일 수요일에는 FOMC 결과 이후에 파월 의장이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었다는 평가 속의 발언에 힘입어서 3.1%대 급등세를 보였던 나스닥은 어제 다시 한번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강화 불안감이 재차 증폭됨에 따라 5% 가까운 폭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휴장 기간 동안 나스닥 기준으로 나스닥은 대략 마이너스 1.9%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목요일 새벽에 그 미국 금통위 FOMC에서 네네.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반응이 괜찮았거든요. 시나리오가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라고 하고 다들 반기는 분위기였는데 이때는 왜 그랬습니까, 그럼? 예, 말씀하신 대로 시나리오 상으로는 그 50bp 금리 인상과 또 6월부터 양적 긴축을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 범위 내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때 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75bp 금리 인상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고 또 경제나 금융시장 환경이 연준의 기대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50bp 인상하는 것에 대해 지금 연준 내에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파월 의장의 발언은 시장에서 5월 FOMC 이전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덜하지 않나라는 그 기대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가 일단은 지난 목요일 새벽에 반등세를 보였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변심한 이유는 뭐예요? 예, 뭐 저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상 파월 의장이 그러한 발언은 지난달 말에 있었던 IMF에서 연설과 크게 달라진 측면은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보시면은 미래에 대한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FOMC 이후 오히려 하락한 게 아니라 상승했고 또 6월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 확률도 다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 시장 불안의 요체 중심은 시장 참여자들과 연준 사이에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연준의 성명서 5월 FOMC 끝나고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은 이들도 지금 스스로가 인정한 게 현재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핵심 요인인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난은 본인들의 통제 밖의 영역에 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이 일을 종합해 봤을 때 결국 긴축 정책을 둘러싼 연준과 시장과의 간극이 좁혀지고 또 최근에 이러한 금융시장이 불안이 진정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간다. 이러한 기대감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 주 수요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컨센서스는 지난달 8.5%에서 내려온 8.1%로 지금 고점을 찍었다라는 기대감들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 심리나 매수세가 모두 실종됐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다음 주까지는 계속 변동성 확대 국면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하고 연준 사이의 간극이 크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되게 잘못했는데 엄마한테 엄청 혼날 것 같은데 갑자기 집에 갔는데 맛있는 걸 해준다. 그럼 긴장하게 되잖아요. 언제 네, 혼날까? 언젠가 혼나겠지? 조금 있다 혼나겠지? 시장이 지금 연준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어제 하루 쉬었던 우리 장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 증시가 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 대략 5% 가까이 폭락을 했는데 우리 증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2%대 하락, 코스닥이 1.0%대 하락하면서 미국 증시 폭락에 비해서는 나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전거래일 우리나라 휴장 때 미국 증시가 폭등한 것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좀 보상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특별히 주목할 만한 종목 눈에 띄는 것들 따로 있습니까? 오늘은 그냥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다 같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냥 중소형 테마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가스 유틸리티 관련주들이나 해운 혹은 우주항공과 국방 이러한 중소형 테마주들만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 대형주를 포함한 종목들은 미국 증시 급락의 충격이 어느 정도 작용하면서 동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그 미국의 빅테크주들 혹은 미국 대부분 대형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하단이 견고한 이러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구의 형태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노처녀, 노총각
그리고 골드미스, 올드미스 지나서 이런저런 표현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왜냐? 1인 가구가 전체 가구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지 제법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인구조사를 보니까요. 2020년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율이 전체의 35%, 10명 중 3명 이상이 나 혼자 산다는 얘기인데 혼자 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돈 모을 때는 어떨까요? 재테크 관련해서는 고민이 많은 가구 형태라고도 하는데 오늘 트렌드 발전소에서는 결혼은 모르겠고 돈은 모으고 싶어 이 책을 쓰신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멘토님과 함께 1인 가구가 부자 되는 법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경필입니다. 네, 근데 작가님 저는 모시기 전에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우리가 뭐는 어떻고 뭐는 어때라고 네. 할 때 이게 동급 혹은 비중이 비슷한 거를 등치해서 쓰잖아요. 네네. 결혼하고 돈을 같은 선상에 놓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결혼은 모르겠고 돈은 모으고 싶어. 결혼하면 돈 못 모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결혼해야 모은다는 얘기예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분들이 결혼을 사실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 결혼은 일단 머릿속에서 일단 좀 제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결혼을 꼭 안 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많지만 일단 당장은 내가 결혼보다는 경제적 안정과 독립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보다 나는 돈이 소중해. 그렇죠. 일단 돈 네. 모을 거야. 네. 꽃보다 남자 뭐 이런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머니 트레이너라는 직함도 재밌습니다. 머니 트레이너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근육을 불려주는 분들을 우리가 헬스 트레이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돈을 불려주는 사람이 이제 머니 트레이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 지갑을 뚱뚱하게 해주시는 그렇죠. 분이에요. 1인 가구가 660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인 경제 시대 뭐 트렌드 책 이런 데 보면 일코노미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네. 1인 경제 시대라는 게 정확히 숫자로 어떤 의미입니까? 작년에만 49만 5천 가구가 독립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속도면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엄청난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거의 이제 3집 중에 한 집은 그냥 혼자 사는 가구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재테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변해야 하고 또 실제로 지금 많이 변하고 있고요. 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사실 독립이라는 게 엄마 잔소리 가끔 좀 들으면서 등짝 스매싱 당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독립 안 하는 게 사실은 돈 버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식주를 의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정비가 좀 절약이 되니까 만약에 독립을 한다면 한 달에 그냥 5, 60만 원 깨지는 건 그냥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방에서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그냥 잔소리 듣고 한 연간 한 700만 원 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 때도 녹두거리에 있는 월세방도 진짜 그냥 평범한 집도 500에 한 20만 원씩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주거비 부담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네. 1인 가구는 스스로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혼자 사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 멘토님을 자주 찾아오신다고 하는데 네. 주로 뭘 제일 고민합니까? 지금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돈을 못 모으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문을 해보니까 1위가 소비 통제가 어렵다. 2위가 월급이 적다. 3위가 금리가 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사실 월급이 적다, 금리가 낮다는 사실은 뭐 핑계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4위 목표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가장 사실은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요. 목표가 없다. 목표가 없다.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직장 생활 시작하면 곧 결혼해야 되니까 돈 모아야지. 그리고 내 집 마련해야 되니까 돈 모아야지.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세팅이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한다 그래도 사회에 나와서 거의 10년 정도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사실 뭔가 돈을 모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목표의식이 떨어지고 뭐 최근에 집값이 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이번 생에는 뭐 내 집은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되니까 목표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가 사라지니까 당연히 돈을 모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한동안 우리가 지금은 트렌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탕진잼, 욜로 이런 단어가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것도 에이 아이고 의미 없다. 이게 결국은 기저에 깔려있는 심리가 아니었을까 맞습니다. 싶은데 본격적으로 네. 1인 가구를 위한 실질적인 재테크 팁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다양한 거 많아요. 뭐 네.
원력을 써라 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쓴 용돈을 달력에 기입해라부터 방법은 진짜 많거든요. 네네. 돌아다니는 거. 어떤 거부터 해볼까요? 당연히 처음에는 돈 모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 세대분들이 너무 돈을 안 모아요. 제가 만나보면 사실 재테크라는 게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 이 프로세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모아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으고 아끼고 불리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모아야 아낄 수 있습니까? 네. 아껴야 모이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아껴서 모은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저축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돈 좀 아껴보자. 그렇죠. 예, 아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일단은 저축을 먼저 해야 자연스럽게 돈이 소비가 통제가 되고 컨트롤이 되는 거지. 우리가 돈을 아낀 다음에 저축하겠다? 백날 해도 안 됩니다, 이거. 예.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거군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돈 모으기보단 일단 막 주식, 코인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제 세계 최고의 인터넷 속도 5G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무언가를 기다리지를 못해요. 인스턴트 재테크라 그럴까? 뭔가 금방 뭔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이런 수익률이 나오기를 원하니까 자꾸 이제 이런 투자 쪽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실제로 통계가 나왔는데 보면 수익률이 제일 안 좋았던 연령층 성별 보니까 20대, 30대 초반까지의 남성. 네. 하루 중에 단타로 제가 한번 노려봤어요 하는 분들이 수익률이 제일 안 좋았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그 경제뉴스에 어두워요 했었던 40대 이상의 중년 주부들이 수익률이 높았다 이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단타 안에서.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재테크의 기본이 저축, 모아야 아낀다고 하셨어요. 네네. 근데 그 모아야 아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사람마다 연봉 다르고요. 본인의 주거비 이런 거 다르고요. 소득 대비 어느 정도를 저축을 해야 돈이 모이고 아낄 수 있습니까? 네, 물론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모든 게 다 소득과 연동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다면은 사회 초년생 기준으로 처음에 60%는 해라. 만약에 독립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소득의 절반은 모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돈 번 지 5년이면 1억은 있어야 한다.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건데 안 되면 7천, 8천이라도 제발 목돈까지 이 정도 수준까지 갈 때는 사실은 투자보다는 돈 모으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3년 안에 1억을 모으려면 한 달에 268만 원씩 저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뭐 우리 2030들한테 조금 불가능한 숫자고 4년은 199만 원인데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7년 정도에 만들어 보자. 그리고 한 달에 110만 원 정도만 저축하면 1억이 되는데 7년 후에 1억 만들면 지금 1억하고는 또 굉장히 화폐 가치가 다르겠죠. 돈값이 좀 떨어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기본이 5년에 1억. 그럼 이게 한 달에 지금 금리로 얘기하면 158만 원 정도만 안 쓰고 붙잡고 버티면은 가능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58만 원 정도만요? 예. 158만 원을 저축한다.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들 네 이러실 텐데 네, 항상 뭐 저는 이 얘기하고 항상 욕을 먹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눈높이를 좀 높여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하는 얘기예요. 네. 158만 원을 저금한다. 지금 저금하시는 분들 못하시는 분들 다 들어오세요. 네. 158만 원 정도만. 158만 원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그렇죠. 사실은 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직장인들이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나 2, 300 갖고 먹고 죽을 돈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농담삼아 그쵸. 많이 하는데 또 하시는 분들은 하더라고요. 아니 158만 원 저금을 마음을 먹어요. 근데 월급을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인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고 치면 이분들 회사 걸어다니고 뭐 야근 당직 이런 거 내가 다 손들고 하고 이렇게 지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 있는 분들은 한다는 거죠. 결국 목표가 없으면은 절대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요. 목표가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 네. 그래서 항상 처음에 말씀해 주시는 게 목표 세웠다 하면 통장을 쪼개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돈에 이름표를 붙여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라는 건 심리적으로 돈에다 어떤 이름표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길 가다 돈 5만 원짜리를 주셨다. 그럼 그 돈은 반드시 저축보다는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횡재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돈에다 다 이름표를 붙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장을 월급 통장, 그다음에 내가 쓰는 돈을 따로 관리하는 소비 통장, 그리고 연간
계절 지출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사용하는 돈이 아니라 특정한 계절에만 나가는 돈. 뭐 예를 들면 명절이나 휴가비, 여행, 휴가, 이벤트, 뭐 겨울에 옷 이런 것들은 좀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절대로 과소비가 안 일어나고 돈 관리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급 통장, 소비 통장, 계절 지출 통장 정도는 반드시 나눠서 분리해서 좀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죠. 돈에 이름표를 붙여라. 현철의 사랑의 이름표처럼. 그렇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름표를 붙여야 유지가 된다. 근데 우리가 돈 관리 보통 한 달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고 네. 저금도 정기 소득에 맞춰서 자동이체되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가끔 그런 게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상여. 보너스. 뭐 1년에 몇 번 상여 네. 이런 거 있을 텐데 잉여 자금은 그러면 이름표를 어떻게 붙이면 됩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월급 받으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잉여 자금, 보너스라는 말 자체가 공돈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왠지 너그러워져. 왠지. 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월급을 안 받았던 걸 밀렸던 걸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아, 이게 미수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내가 물론 뭐 상여금이라든지 보너스가 굉장히 변동이 큰 회사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통상적인 상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월급하고 더해서 n분의 1.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로 나눈 것이 내 한 달 월급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돈 관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월급은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거는 그냥 소비부터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저축 규모를 세울 때 상여금과 월급을 합쳐서 12분의 1로 한 다음에 그 부분에서 몇 % 저축할 건지를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게 미수금이라는 생각은 사실 처음 해봤어요. 이 외상값이구나. 외상값이죠. 외상값 받은 거죠. 공돈이 아닙니다. 절대로. 받을 돈 나중에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자까지 챙겨서 다 저축하셔야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인데 예. 혼자 사는 사람들 1인 가구 중에는 아주 드물지만 네. 내 집 마련에 이미 성공한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죠. 예. 근데 대다수는 전월세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맞습니다. 전세만 돼도 양반이고요. 월세가 많을 텐데 네네. 1인 가구다. 그러면 지금 금리가 좀 올라가기는 하는데 네. 여력이 된다고 하면 하루빨리 집을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전월세로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일단은 우리가 집을 지금이라도 살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입는 거, 먹는 거, 그다음에 주가 이게 주식이 아니고 주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제입니다. 필수제.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라는 건 당연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표에 넣어놔야 돼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계속 빌려서 사용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1인 가구를 하더라도 그 1인 가구에 맞는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뭐 또 최근에 작년 11월에 그 청약 제도가 좀 개편이 되면서 추첨제 청약이 대폭 확대가 되고 있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도 이제는 기혼자뿐만 아니라 1인 가구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1인 가구들은 청약에 정말로 올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투자 개념으로 생각해서 내가 했다가 뭐 집값 떨어지면 어떨 거냐 뭐 올라가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보다는 집은 어차피 10년에서 20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 필수재화이기 때문에 네. 20년 후에 집값을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지 뭐 주식처럼 오늘 샀다 내일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이 좀 필요하다.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아마 이론적으로는 생각을 할 거라고요. 내 집 한 칸이 있으면 어쨌든 은행하고 반씩 가지고 있든 발 뻗고 잘 수 있다. 근데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죠. 엄두가 안 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월세에서도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 내는 돈이나 집주인한테 내는 돈이나 비슷하니 난 월세 살겠다. 이게 요새 젊은이들의 트렌드이기도 한데 네네. 집 사려면은 일단 사야 된다는 의지를 가져라. 구체적으로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집을 좀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 경매도 있고 금매도 있고 청약이 있을 수 있는데 경매나 금매 같은 경우는 우리 2030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청약은 가장 어떻게 보면 할인폭이 큰 주택이죠. 그러니까 뭐 보통 주변 시세 70% 정도로 분양을 한다고 봤을 땐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이 한 30%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청약이라는 첫 번째 디딤돌을
놓고 정말 원하는 주택 최종 목표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땐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청약을 일단 집중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엄두가 당연히 집값을 보면 안 나겠지만 대부분 옛날 분들도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그 당시로는 또 되게 비싸다는 생각을 하고 집을 사신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집은 20년 정도 걸리는 25년 정도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 재테크하면서 꾸준히 실천을 해야 되는 거지 뭐 단박에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집을 사는 거가 뭐 20년, 25년 걸린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데 한 20년, 25년 걸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등기는 해도 우리 집에서 정말 내게 어디까지냐 생각해 보면 안방하고 안방 화장실 정도 거기까지만 내 거인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나 그래서 거기 그 집이 오르면 다 내 겁니다. 그 금액은.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물론 반론도 있어요. 그거 뭐 죽을 때 싸가지도 못하는 거 좀 빌리면 안 됩니까 하시는 의견도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평생 소득이 죽을 때까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현재의 소득과 건강을 유지해서 그 월세를 낼 수 있느냐 월세가 고정돼 있을 거냐 이런 것들 고려하셔야 되는데 네. 저축만 해서는 돈을 좀채 모으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네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월에 158만 원을 모은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네. 모으면 집값이 또 껑충 뛰어버리거든요. 네. 이럴 때는 투자를 해서 좀 여력을 보태면 좋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뭐 투자를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저축을 강조한 건 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일단 2030 직장인들,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경험 없는 투자보다는 일단 돈 모으기로 어느 정도까지 목돈을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 주식시장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뛰어들어 있잖아요. 주린이 분들이 2020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저변이 확대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장 우리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예. 제가 한번 따져봤더니 네. 10년 전에 증권회사에서 아주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 주식은 꼭 사라. 네. 우량주니까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했던 종목이 10개가 있었거든요. 네. 그 10개가 뭐 우리가 잘 아는 삼성전자나 네이버, 포스코 다 포함해가지고 현대차, 한국전력, KTNG, 한국타이어, 현대상선, 대한항공, 삼성생명 이런 10개 기업의 10년 투자 결과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2012년 3월 평균 주가서부터 10년 동안 얼마나 올랐을까 따져봤는데 뭐 시점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한 164%, 네이버가 302% 정도 올랐기 때문에 와 10년 투자치고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머지 8개 기업을 보시면 포스코 23.7% 하락, 현대차 26.6% 하락, 현대상선 82.3% 하락, 한국타이어 29.6% 하락 뭐 등등 거의 8개 기업들은 자 이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10년 투자한 게 이렇다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상대적인 자산들이 다 올라갔는데 주가가 이렇게 30-40% 빠졌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로 보면 반토막 이하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한 40% 정도 오른 걸로 보이니까 대부분 주식에 대한 경험이나 어떤 지식이 없는 분들은 그냥 뭐 주식은 다 오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지난 10년 동안 시총에서 30% 정도가 삼성전자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20% 이하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냥 주식은 다 오르는구나 장기 투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주린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주린이 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게 종목 분석입니다. 뭐 업황이 어떠냐 실적이 어떠냐 자꾸 이거를 따지고 투자를 하시는데 주가가 조정기에 들어가면 업황이 좋든 실적이 좋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하신다면 드려야 되는 게 뭐냐. 경기 변동. 다시 말해서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조정이 있는데 그거를 시장보다 이기겠다고 그 시장에서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고군분투를 해봤자 네.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무작정 장기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현금이라는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을 쥐고 있어라. 그렇죠. 안 할 때는 과감하게 안 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네. 장기 투자라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줄 아니까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은 투자의 기본 원칙 그리고 기본 자세 이런 것들을 많이 점검을 해주시는데 네. 마지막으로 네. 나 혼자 사는 사람들 1인 가구가 재테크할 때 이것만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결제할 때 3번만 생각하십시오. 결제할 때 결제 삼심제도라고 제가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법제도 중에 삼심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3번 생각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네. 필요한 것이냐?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거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잘 보면요. 필요하지 않은 거 사요. 싸다고 그냥 사고. 네. 자,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냐? 있어서 좋은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없으면 안 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있어서 좋은 거 말고 없으면 큰일 나는 것만 그렇죠. 사자. 그다음에 삼심제. 두 번째는 예산이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네. 예산도 있다. 그럼 이제 통과가 돼. 마지막 삼심. 대체제는 없는가. 사실 우리가 사는 많은 물건들 중에 보면 사실은 있죠. 있어. 집에 비슷한 거 있어요. 원피스. 있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작년에 네. 산 거 있죠. 네. 그게 그 꽃무늬가 이 꽃무늬랑 많이 다르냐 이런 거 한번 그렇죠. 생각해 한번 보라는 생각해 볼 말씀. 필요가 있고 이 결제 삼심제도를 통과해서 결제를 하면 그 영수증은 반드시 후회하지 않는 좋은 영수증입니다. 이거는 쓰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당근 온도 너무 높이지 마라. 아하. 자, 네. 이 당근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무슨 부작용이 생기냐면 말이죠. 비싼 물건도 너무 과감하게 사요. 아. 팔면 되니까. 비싸게 사서 싸게 팔고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좋아하죠. 칭찬받고 온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자기 취향의 물건을 네. 못 삽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사야 되는데 아니야. 이거 너무 색깔이 튀니까 안 팔릴 수도 있어. 나중에 팔 걸 생각하면 대중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사자. 아니 왜 비싸게 사서 싸게 팔면서 취향도 반영을 못하고 그렇죠. 안 사야 되겠네요. 그런 그러니까. 건. 그다음에 이제 네. 물건을 사더라도 마음 놓고 쓰지를 못해. 막 비닐도 못 뜯어. 에? 팔아야 되니까. 아 사용감 있음 그거 써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오늘 여기 핵심 다 모여있네요. 소비 삼심제 요거 장바구니에 한 100만 원어치씩 담아 두신 분들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어요. 담아놓고 삼심을 하면 되죠. 네. 지금까지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왜 버시나요?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유들이 있지만 사실 좋아하는 사람하고 맛있는 거 먹고 가끔 공연장 가서 소리도 지르고 저축도 하고 뭐 이런 패턴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주에 저는 그 두 가수의 눈물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스트레이키즈의 필릭스가 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오마이걸의 아린도 눈물을 뚝뚝 흘렸는데 왜일까요? 대면 공연에서 팬들이 막 함성 질러주고 이런 게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거죠. 작년에 에스파는 데뷔하고 제 앞에 관객 있는 거 처음 봐요 라고 해서 그거 자체가 코로나 시대의 신인 가수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박수 치고 소리 못 지르던 그 공연장 이제 달라지거든요. 어떤 공연들이 출격 대기하고 있는지 김영대 음악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국 출연료를 모아서 언제 158만 원을 만들지. 그래요. 열심히 빠졌습니다. 모아야 아낀다고 했는데 요즘 공연장에서요. 공연장에 내가 열리기만 해봐 티켓 다 사버릴 거야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떼창 참았죠? 되고 그렇죠. 함성되고 지정좌석제도 풀린다고 하는데 공연계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들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예전에는 300명 이상 그 관객이 있으면은 이거를 허가를 받아야 됐습니다. 네. 이제 그런 제한이 완전히 풀렸죠. 그래서 이제 인원에 상관없이 뭐 장소나 어떤 그 제약이 상관없이 공연을 열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시국에서 공연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좌석을 한 자리씩 띄어앉고 그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띄어앉는 맞아요. 그런 좌석 배치도 이제는 뭐 의미가 없게 됐죠. 이제 모두 앉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BTS 공연에서 선보이기도 했었던 소위 클래퍼 이런 도구들 있잖아요. 함성을 지를 수 없으니까
박수를 치는 네. 어떤 대안적인 그런 도구들을 개발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스탠딩석이 돌아왔다. 아, 스탠딩은 석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스탠딩 할 수 입석이죠, 있는 입석. 공간. 그렇습니다. 입석인데 되게 비싸잖아요. 원래 기차나 뭐 이런 거는 입석은 싼데. 입석은 왜 통일호가 생각날까요? 아하, 통일 새마을 무궁화. 그래요. 어쨌든 온라인 모든 콘서트. 모든 네. 종류의 제한이 사실상 이제 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연하는 분들이나 팬들 모두 그동안 내가 갈급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좀 해소된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네, 뭐 그럼요. 이게 사실은 만난다라는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직접 본다. 저는 두 가지 크게 키워드로 보자면 직접 본다, 맘껏 소리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대면이 안 되니까 비대면 언택트라는 뭐 기발한 말도 등장을 했지만 메타버스 시대가 앞당겨지기도 했고요. 또 온라인 공연이라는 새로운 그런 포맷 때문에 또 플랫폼이 성장을 하기도 하고 뭐 좋은 사실은 그런 발전도 있었어요.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이 K-팝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더 도드라지게 만드는 전 세계 산업에서 조금 더 이끌어 나가는 위치로 격상시킨 측면도 없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는 우리가 소리로 음원으로 혹은 어떤 이미지로만 전달될 수 없는 그 현장의 기와 기의 사실 만남이죠. 그런 것들 사실 공연장 가면 이렇게 정말 그 성냥개비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스크린을 보지 않는다면. 사실 그냥 그 가수를 가까이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집에서 보는 게 제일 잘 그럼요. 보입니다. 그 TV가 줌으로 가장 가까이 당겨지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업계가 이제 살아나면서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가 발생할 거다 이런 기대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까? 일단 대규모 공연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리고 장기 공연이 가능해지는 거죠. 물론 불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 투자 대비 사실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요원했었는데 일단 관중을 풀로 채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어용 소위 말하는 투어용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연형 가수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이제 문이 열리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K-팝 가수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스테디움이나 뭐 아레나나 이런 공연들 그리고 해외 투어까지 포함하면 이들이 사실은 음반 수익보다는 여기서 거두어내는 수익이 만만치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각종 그와 연계되는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팬 사인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별다른 눈치 보지 않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인 경제 어떤 수치로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BTS 네.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 저번에 뭡니까 그 더시티의 라스베가스 공연이 4번만 해서 뭐 1,400억 뭐 이렇게 벌었다라는 말이 나왔지만은 네. 이거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는 어마어마한 성과지만 그런데 조금 더 할 수 있었다 사실은. 그렇죠. 이게 지금 분석하는 쪽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는 온라인 공연 대비 그러니까 코로나 대비 30% 이상을 저는 미니멈으로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이렇게 대충 계산해봐도 50%에서 60%까지는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요. 좌석의 차이도 있고 스탠딩석의 차이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횟수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뭐 코로나 발생 이전에 최소 뭐 40% 이상의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만 돼도 대박이죠. 그리고 온라인 콘서트는 이제 상수로 같이 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건데 온라인이라는 기술은 이제 앞당겨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분명히 이 K-팝 산업이나 대중음악 산업의 한 부분이 이미 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오프라인 공연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기획사나 이런 기획하는 공연을 기획하는 측에서는 뭐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이런 이제 옵션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TS 얘기 나와서 그 생각이 나네요. BTS 앨범도 나오죠. 좀 이따. 그렇습니다. 6월 네. 11일하고 이미 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처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셨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물론 아직 음반은 안 나왔지만 이게 컴필레이션 앨범이라고 합니다. 정규 음반은 아닌 정규 거죠? 음반은 아니고 앤솔러지라고 해서 네. 그간의 BTS의 커리어를 정리하는 일종의 베스트 앨범 겸 뭐 새로운 형태의 뭐 리패키지 같은 느낌이 앨범이 될 것 같은데 신곡도 3곡 포함된다고 해서요. 일단은 신곡에 대한 갈증은 이제 그 정도로 달래야 할 것 같고요. 뭐 그 이후의 행보는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래요.
제목이 그렇죠. 프루프입니다. 네, 어떻게 될지 어떤 노래가 들어있을지 오늘 BTS 색깔을 입으셨어요? 뭐 티가 많이 납니까? 많이 나네요. 그래요. 또 주목할 만한 우리 가요계 공연 네. 일정 어떤 게 있나요? 일단 K-팝 중에서는 트와이스가 이미 사실은 성공적으로 미국 공연을 마쳤는데 이제 다시 앵콜 공연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US 투어, 미국 투어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4세대 즈즈즈라고 하는 K-팝 그룹들이 있습니다. 네. 스트레이키즈 좋아하시는, 그다음에 에이티즈, 그다음에 더보이즈 이런 팀들이 지금 모두 전미 투어를 계획 중에 있고요. 많은 또 로컬 도시들을 다니면서 또 K-팝의 또 위용을 뽐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K-콘도 이제 조만간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서울부터 시작해서 일본 갔다가 일정이 그렇게 쭉쭉 잡혀 마지막에 있죠? 이제 미국으로 네. 그 미국 특히 LA죠. LA 스테이플 센터와 네 거기 이제 박람회 여는 네 그 어디죠? 네 컨벤션 센터. 컨벤션 센터에서 약 4일에서 5일 코로나 전에 5일까지 했었는데요. 이제 그것도 다시 오프라인으로 복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K-콘 분위기가 어떨지 요걸 보면 앞으로의 공연 상황도 좀 짐작할 수가 있을 것 대단할 같은데 것 같습니다. 5월 하면 어제가 어린이날이었는데 어린이들 관련 행사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어린이 공연들도 주목할 만한 게 있죠? 네, 우리나라 가족 뮤지컬 중에 최장수로 지금 공연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1989년도부터 공연이 되고 있는. 89년이라고 하면 일단 번개맨은 아닐 것 같고요. 네. 반쪽이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몰랐어요. 네, 반쪽이전이라는 네. 이제 창작 가족 뮤지컬인데 이게 이제 그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제 꼭두각시 마당놀이 형태로 해석한 전통 가족 뮤지컬입니다. 이게 국립중앙박물관 공연장에서 이제 계속될 예정이고요. 또 이제 경기도 극단에서 어린이 연극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에 그러니까 요즘 어린이들이 연극에 사실 좀 잘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그쵸. 연극은 사실 90년대에 많이 인기가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들을 위한 연극 축제가 있고요. 이게 이제 경기아트센터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아마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도 나요. 극장식 레스토랑 이런 거 네.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주일 선생님 생전에 초원에 여기서 가까운 자 부모님 세대 공연들 중에는 아마 나훈아 씨 콘서트 기다리시는 분들 많았을 것 네, 같아요. 뭐 부모님 세대를 취향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일단 생각해 보면 나훈아 씨 뭐 대표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요계에 핵폭탄이 떨어졌죠. 임영웅 씨의 새 앨범이 나왔죠. 난리 났어요. 게시판에 노래 틀어달라고. 지금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어요. 죄송해요 임영웅 씨가. 여러분. 저희는 노래를 틀어드리는 시간이 없답니다. 야, 임영웅 씨 신곡 안 나가나요? 네. 임영웅 씨가 이제 신보 발매 기념 공연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문세 씨 또 공연의 강자죠. 그리고 포레스텔라. 네. 또 이 팀도 공연을 앞두고 있어서 이게 아마도 좀 중장년층 또 어덜트 컨템포러리 음악에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리고 찾아보시면 기획전 이벤트도 많다고 합니다. 모두 챙겨보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올게요. 발전.